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흔히들 금수저라는 신조어처럼 부모님 덕에 많은 걸 누리고 자랐습니다. 다니고 싶은 학원과 해보고 싶은 교육들은 원 없이 배우며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고3 때는 과목마다 개인과의 선생님을 불러 공부했고, 그 결과 명문대에 들어가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답니다. 대학 생활은 평범하게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며 재밌게 보냈고, 졸업 후에는 바로 아빠 밑으로 들어가 사업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게 된 아빠 회사는 과일과 채소 등을 음료로 가공하고 유통하는 곳이었어요.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과수원과 거래를 해서 음료 공정을 거쳐 여러 영업장에 납품까지 하는 큰 사업이었죠. 회사 직원이 50명 정도가 되고 5층짜리 건물에 사무실과 공장까지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맡은 일은 식품 매입과 신생 영업장 관리가 주 업무였는데, 아빠의 인맥이 화려하다 보니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수월했답니다. 그렇게 직장마저 부모님 덕을 보며 일하게 되었으니 제 인생은 작은 실패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성과를 많이 내게 되었고, 아빠와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날도 덜어 있었어요. 28살이 되던 해에는 제가 부사장이 되어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아빠 백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일을 시작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고, 늦은 밤 마지막에 퇴근하며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부사장으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에는 저희 음료식품을 팔아서 영업장을 20곳이나 확보하게 되었어요. 아빠 인맥이 아닌 저만의 노력으로 말이죠. 아빠, 경기 지역에만 20곳과 거래를 텄어요. 모두 번화가에서 홍보만 잘하면 대박을 칠 것 같아요. 그래, 하윤아. 네가 애비보다 낫다.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이걸 다 이뤘니? 역시 사업가의 딸이라서 그런지 일하는 게 다르다. 이젠 아빠가 은퇴해도 되겠어. 딸내미 덕이나 보고 놀아야겠다. 아빠도 참, 전 아직 멀었어요. 아빠에 비하면 새내기의 애송이라고요. 하지만 두고 봐요.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곳과 거래를 성사시킬 겁니다. 제가 매출에 크게 기여하니 직원들은 더 이상 낙하선 부사장이 아니라 실력 있는 경영자로 봐줬어요. 처음엔 저를 무시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대해주셨답니다. 그렇게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돌아다니다가 영업장 사장의 소개로 저희 회사와 비슷한 과일 유통업을 하는 신생 회사의 대표를 만나게 되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표 역시 일적으로 만나 일 얘기를 하게 되었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하윤 부사장님. 저는 과일 유통업을 스타트업하게 된 박진철이라고 해요. 저희는 1등급 과일을 선정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회사에 비하면 새끼 병아리급이죠. 아, 백화점에 납품하시는군요. 그럼 거래는 어디랑 하고 계세요? 주로 지방에 있는 하우스 농장의 물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윤이 남지도 않고 물건 확보도 많지 않네요. 아직 스타트업이니 맨 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명함을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는 더 많은 식품을 유통하고 싶다며 저에게 거래할 과수원과 하우스를 연결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일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가르침 덕분이죠. 그래서 말로만 알겠다고 대답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진철 씨에게 연락이 왔는데, 일 때문이 아니라 사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전했어요. 데이트를 신청한 거죠. 그는 저를 처음 봤을 때 반해버렸다며 단둘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일렀습니다. 진철 씨는 외모도 준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 저도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하고 약속을 잡았네요. 이튿날 점심시간에 만난 저와 진철 씨는 초밥집을 가서 배를 채우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하윤 씨는 눈웃음이 진짜 매력 포인트네요. 남자들이 줄을 서죠? 그렇다면 저도 그중 한 명이 되겠습니다.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니면 여자 꼬시는데 선수시거나. 진철 씨가 만나자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진철 씨의 진심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윤 씨한테 진심입니다. 사업 때문에 뭘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전 아무 이유 없이 하윤 씨가 좋을 뿐입니다. 당당하고 솔직한 표정으로 고백하는데 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남자다운 모습을 보니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첫 데이트를 하며 연인이 되기로 했고 거의 매일 일하다가 중간에 잠을 내서 짧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진철 씨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늘 새벽까지 야근을 해서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지 못했죠. 거래를 틀 만한 농장과 백화점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아 여러 번 좌절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도움을 주고 싶어 아빠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말했던. 그래. 그 친구 사업은 어떻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 아빠 도움이 조금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빠가 농장하고 영업장을 꽉 쥐고 계시니까 몇 군데 연결해주면 안 될까요? 녀석,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친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거냐? 뭐 어쨌든 알겠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데리고 와봐. 직접 얼굴 보고 파트너가 될 만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마. 그렇게 아빠는 진철 씨를 회사로 불렀고 사업에 성공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하는 자세와 행동 거지를 살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쏙 들었는지 진철 씨를 만난 지 30분 만에 거래처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철 씨는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했고 앞으로 아빠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철 씨는 아빠의 도움으로 여러 곳과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 매출을 점점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조금의 여유가 생기니 저와 연애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네요. 저희는 1년 조금 안 되게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진철 씨는 앞으로 바빠지기 전에 저와 100년 가약을 맺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이에 저는 같은 마음이었고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서로가 바쁘다 보니 아이 가질 계획은 한참 뒤로 미뤘어요. 남편이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목표를 이루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이세를 갖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은 저희 아빠였어요.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손주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며 볼멘 소리를 하셨습니다. 김서방, 자네 목표는 어느 정도고 이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네, 저는 장인어른 회사만큼 사업을 키우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가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5년? 그럼 내가 손주를 보려면 5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자네 욕심은 알겠는데 내 딸과 내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나? 하윤이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데 말이야.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네가 지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늦게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싶네. 그러자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렸는지 굉장히 심각한 얼굴이었답니다. 장인어른,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더 빨리 자리 잡고 성공하도록 지원 좀 해주십시오. 저 자신 있습니다. 장인어른도 아시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저를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사업 확장할 수 있게 투자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아이를 가지도록 하겠어요. 투자? 그렇게 빨리 성공하고 싶나? 하긴 나도 젊었을 때는 자네와 똑같았지. 사내가 야망이 없으면 뭐 볼 게 있겠나? 그래, 내가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바로 앉게.
정말이십니까?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하윤이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그이는 큰 목소리로 대답하고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빠께 투자를 받아 남편의 사무실을 넓은 곳으로 옮겼답니다. 또 직원을 10명이나 더 뽑아서 20명으로 늘었고 아빠의 인맥으로 거래처를 2배 이상 늘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성공한 기분이 어때? 이제 만족하는 거야? 당신 목표 이상을 이룬 소감을 말해보라고. 그야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닌데 무슨 소감이 있겠어. 다 장인 어른과 당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지.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고마워, 여보. 으이그, 겸손하긴. 다 자기 능력이 출중하니까 사업에 성공한 거지. 아빠는 물꼬만 터준 게 다라고. 어쨌든 대박 난 거 축하해. 그렇게 남편은 어찌나 바쁘던지 1년 동안 주말까지 일해서 거의 쉬지도 못했어요. 결국 그이는 5년의 목표를 1년 반 만에 일궈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리며 사업가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빠 덕이 있긴 했지만 남편의 노력과 최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어쨌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긴 남편은 보통 사람들처럼 주 5일을 일하기 시작했고 저와 2세를 갖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희에게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몸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집착하지 않기로 하고 하늘에 맡기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하늘은 좀처럼 저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욕심이 너무 나서 남편 몰래 점집에 찾아가서 부적까지 써왔다니까요. 그래도 2세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고 저도 남편도 기다리다 지쳐 2세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저희 부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아빠가 중국에 과일 음료를 수출하기 위해 수십억의 돈을 들여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직원 채용까지 마치고 공정을 시작하려는데 사드 배치가 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빠, 어떡해요? 지금 뉴스에 난리예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걸 어쩜 좋니? 벌써 투자금이다 뭐다 해서 수십억이나 들였는데 이 사업이 실패하면 지금 우리 회사가 어려워질 것 같아. 아무래도 아빠가 투자자를 구해야겠다. 아빠, 그러지 말고 제 남편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아빠가 그이한테 투자해준 게 좋기 10억은 넘잖아요. 분명 그이도 도와주겠다고 나설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괜히 우리 때문에 김서방까지 타격을 맞으면 안 될 일이야. 나에겐 무엇보다 하윤이 네가 제일 중요해. 아빠는 실패해도 김서방 사업은 지켜서 네 행복을 지켜야 해. 그러니까 아빠가 돈을 빌릴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녀 볼게. 그동안 네가 회사를 지키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알겠니? 아빠는 돈을 빌려서 수습하려고 해봤지만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아무도 아빠께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 투자한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빠는 이 일로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회사는 저 혼자 운영해야 했답니다. 저는 적자가 나더라도 기존에 거래하던 곳을 유지하려고 힘썼는데 거래처 사람들은 저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아빠가 쓰러지고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으니 저희 회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과 손을 잡으며 하나 둘씩 떠나가더라고요. 수십 년을 이어온 인연이라 생각했었는데 회사가 위기를 맞자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사업이라는 게 돈이 없으면 끝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아무리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해도 결국은 돈이 없으면 다 쓰잘데기 없는 허울이더라고요. 아빠는 쇼크로 병원에 입원해 기력을 차리지 못하셨고, 저 혼자 회사를 살리려고 힘을 쓰다 보니 지쳐버리고 말았답니다. 결국 제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남편에게 부탁하기로 했어요. 그이가 아빠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이번에는 저희가 도움을 받고 일어서면 되겠다 생각했죠. 여보, 지금 우리 회사 상황 알지? 사드 배치 때문에 수십억을 날리고 말았잖아.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거래처들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거라 판단하고 등을 돌리고 있어. 아무래도 당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아빠는 당신한테 손을 벌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이 20억 정도만 빌려줄 수 있겠어? 회사가 안정을 찾으면 돌려줄게.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뭐? 20억? 그 돈이 네 집 개 이름이야? 당신이 돈 달라 하면 내가 내놔야 해? 망해 먹은 건 장인어른인데 왜 똥은 나더러 치우라는 거야? 여보, 왜 그래? 그리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회사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컸는데? 그리고 그 정도 자금은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 장인어른이 나한테 투자 좀 해줬다고 나도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잖아. 난 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생각이 추호도 없어. 그러니까 돈은 다른 데 가서 빌려. 그러게, 괜히 욕심내서 왜 중국에다 돈을 퍼부어? 장인어른이나 말리지 않은 당신이나 한심하다 한심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남편의 태도와 말, 그리고 무시하는 발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중국 사업은 사드 배치만 아니었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누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선을 긋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은혜를 입었으면 돌려줄지도 알아야지. 지금 당신 도움 없으면 회사가 부도날 것 같으니까 무조건 도와줘. 저는 당당하게 투자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썩은 미소를 짓더군요.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겠어. 당신 회사 도와주려다 나까지 떠내려가면 누가 책임질 건데. 하여튼 생각 없이 사업하는 것들이 꼭 남 탓이나 하지. 멍청하긴. 뭐?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기적인 위선자였냐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지들이 말아먹고 나한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순히 내줄 줄 알았나. 아,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부도 처리해. 제가 알던 남편은 더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본 게 그이의 본 모습이고 그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왔을지도 모르죠. 결국 남편에게 거절당한 저는 쓰러진 아빠를 대신해 아빠가 만나지 못한 지인들을 찾아가 회사 사정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모른 척 하더군요. 아무래도 저희만 가족처럼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답니다. 그래도 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저희 회사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모두 찾아다녔어요. 과수원 사장님들과 저희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사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저희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저는 사방팔방을 홀로 뛰어다니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물거품이었고 어느 누구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회사를 부도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에 이 사실을 전했더니 그이는 씩 웃더니 뭔가를 내밀었어요. 바로 이혼 서류였답니다. 도장 찍어.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뭐야 이게?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회사가 망하니까 바로 이혼 서류를 내미네? 당신 나랑 결혼한 게 돈과 배경 때문이었니?
사랑 따윈 없었던 거야? 그걸 이제 알았냐? 야, 나는 너처럼 나대는 여자는 질색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찢어지자. 위자료는 두둑하게 줄게. 당신 아빠가 나한테 준 투자금이 있으니까 기꺼이 베풀어 줄게. 행여나 소송할 생각은 하지 마. 만약 덤비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를 사야 할 거야. 알아듣겠지? 이런 쓰레기와 연애하고 결혼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제가 알아온 겸손하고 착한 남편은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저는 회사 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남편과 법정 가서 싸울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5억 원의 위자료를 받고 끝내버렸답니다. 남편과 갈라서고 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자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하윤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짐가방은 다 뭐냐? 아빠, 미안해요. 나 이혼했어요. 그 자식이랑 헤어졌어. 이혼? 왜? 김서방이랑 무슨 문제가 있던 거니? 아빠, 나 완전히 속았어요. 그 인간 완전 쓰레기였다고요. 우리 회사가 망하니까 바로 이혼 서류를 꺼내더라니까요. 나랑 결혼한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대요. 제 말을 들은 아빠는 이마를 짚으시며 한숨을 내쉬셨고 뭔가 결심이라도 하셨는지 옷을 챙겨 입으셨습니다. 아빠, 어디 가려고? 설마 그 인간한테 가려는 거야? 가지 마. 상종할 인간이 아니야. 아니, 꼭 봐야겠어.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몸도 안 좋은 아빠가 집을 나서자 저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한 남편에게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르니 제가 옆에 있어야겠다고 판단했죠. 이윽고 전 남편 집에 들어간 아빠는 다짜고짜 전 남편의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야? 정말 내 회사가 망해서 내 딸이랑 이혼한 게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사업에 성공한 게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 넌 내가 아니었으면 구멍가게에서 빌어먹고 살 놈이었다고? 아, 뭐야. 부녀가 쌍으로 와서 뭐 하는 짓이야. 하는 짓이 이렇게 무식하니 회사를 말아먹지. 거짓골 주제 장인 행세하려고 찾아온 거야? 이거 놔 노인네야. 그이가 아빠를 밀치자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아, 누가 먼저 멱살을 잡으래? 아, 둘 다 꼴값 떨지 말고 여기서 나가. 내 집에서 꺼지라고. 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아빠는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진철,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는 날이 올 거야. 내가 널 패가 망신하게 만들어주마. 또 헛소리네. 투자 조금 하고 거래처 몇 군데 뚫어준 걸 가지고 어지간히 울고 먹네. 내 회사는 내가 일궈낸 거라고. 아직도 지가 잘난 사장님인 줄 아나. 아, 재수가 없으려니까. 거지 같은 부녀가 어디서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아주 판박이네. 패가 망신이든 복수든 얼마든지 해보라고. 당신은 이 바닥에서 끝이야. 내 발끝에도 쫓아오지 못하는 패배자라고. 알겠냐? 주제도 모르고 자존심만 그득한 한심한 노인네야. 전 남편의 막말에 화가 솟구쳐서 따귀를 날리려고 손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제 손목을 잡아채서 실패하고 말았죠. 이건 와! 무식한 짓 그만하랬지?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입 닥치고 꺼져! 결국 이렇다 할 복수를 하지 못하고 아빠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빠의 인생은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죠. 하윤아, 아빠 때문에 네가 험한 꼴을 당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내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이제야 저 인간의 본 모습을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아빠 건강부터 챙겨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이 못난 애비가 망쳐놓은 걸 다시 돌려놓으려면 시간과 힘이 들겠지만 하윤이 너와 함께면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윤아,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뛴다는 말 들어봤지? 우린 잠시만 움츠려 있자. 그리고 아주 멀리 뛰어보는 거야. 저와 아빠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재기하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쉬면서 아빠와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고 기분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집에만 있으면 속만 썩으니 좋은 걸 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부녀는 바로 사업 구상에 들어갔어요. 아빠는 그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으니 다른 아이템으로 해야겠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음료 제작을 해왔으니 과일과 채소 말고 다른 거로 도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해본 것 중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 홍삼인 것 같다. 하윤이 네 생각은 어떠냐? 홍삼이요? 좋긴 하죠. 그런데 홍삼 만드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어서 경쟁력이 어마어마할 텐데 괜찮을까요? 어떤 종목이든 경쟁이 있기 마련이야. 이 아빠가 촌놈이다 보니 시골 농부들과 거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중 홍삼 농장을 운영하시는 지인이 몇 명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아요. 아빠의 감이 홍삼으로 좁혀졌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요.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저희는 다음 날 시골에 있는 홍삼 농장을 찾아갔어요. 그곳 사장님은 아빠와 고향 친구였고 저희를 환대해 주셨답니다. 홍삼즙을 직접 유통하고 계셨는데 잘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낮춰서 파는 바람에 마진이 적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아빠가 마케팅을 해서 큰 수익을 보장해 드리겠다는 조건으로 동업을 제시했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고향 친구 말을 못 믿어서 되겠느냐며 같이 해보자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홍삼즙을 제작하시고 저와 아빠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렸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고 길거리 마케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은 그런대로 잘 나오긴 했지만 3개월 동안 사장님의 이윤을 남겨드리니 저희가 가져가는 수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후기와 입소문이 퍼져서 금세 판매량이 급증했고 3개월이 더 지나자 판매할 홍삼즙이 부족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빠는 다른 지인의 홍삼 농장으로 내려가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홍삼을 확보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홍삼 브랜드는 열풍을 일으켰고 성공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면서 거래하게 된 홍삼 농장은 무려 12곳에 다다랐답니다. 이에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직원들도 수십 명을 채용해 마케팅과 포장, 배송까지 온 힘을 쏟아내며 회사를 부흥시키게 되었죠. 아빠와 저는 지난 회사를 부도내고 2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이 지난 회사 때보다 좋았으니 더 큰 업적을 이룬 거죠. 저희는 온라인 판매로만 만족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에도 런칭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여러 곳의 마트와 매장을 발로 뛰어다녔고 그 결과 4개월 만에 10곳의 중형마트에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또 저희가 영입한 영업사원들의 방문 판매까지 이루어져 입소문이 더 멀리 퍼져나갔고 나중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에게도 주문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또 웃지 못할 사건이 생겼어요. 저희 회사가 망하며 등을 돌렸던 수많은 업체들과 과수원 주인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재기에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자기들과 다시 거래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싫다고 했는데 아빠의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하윤아, 사업하다 보면 등을 돌리기도 하고 다시 손잡기도 하는 거야. 사람을 미워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없어. 지금 상황도 그렇잖아. 우리가 홍삼 사업에 이어서 다시 과일 음료까지 더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니? 그야 더 커지겠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바로 그거야.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지 친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선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시 거래하도록 하자.
저는 대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걸 아빠께 제대로 배웠습니다. 제가 아빠라면 등을 돌리고 배신한 거래처들을 다 쳐냈을 텐데 아빠는 달랐어요. 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삼뿐만 아니라 과일 음료와 채소 음료를 이어서 제작했고 어느새 80명이 넘는 직원들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또 변한 게 있다면 아빠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셨고 제가 더 지혜로워졌네요. 그런데 저와 아빠에게는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죠? 바로 전 남편과 끝장을 보는 거였죠. 아빠가 2년 전 경고를 했듯이 그를 무너뜨리기로 계획을 세웠답니다. 아빠는 그동안 등을 돌렸던 과수원 주인들과 음료 납품하던 업체들을 일일이 찾아다녔고 여전히 전 남편과 거래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조건으로 전 남편과의 거래를 끊도록 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은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는 저희 편에 서게 되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거래처 사장들에게서 전 남편 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아빠의 인맥이 거의 다 빠지니 부도까지는 아니지만 매출이 떨어져 직원을 대폭 줄였다고 했습니다. 저와 아빠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고향 친구인 검사를 찾아갔어요. 환대해 주시는 부장 검사이자 아빠 친구분은 저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딸과 이혼한 놈을 털어달라는 거지? 그래, 그 자식은 비열하고 여우 같은 놈이라 털어보면 먼지가 엄청 날릴 거야. 자네가 힘 좀 써주면 내가 어떤 보답이라도 해줄 테니 도와주겠나? 보답이라니, 나 공무원이야 이 사람아. 그리고 친구 부탁인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있겠어? 걱정 말게. 내가 후배들 시켜서 조사시키도록 하지. 그리고 부장 검사님은 저희 부탁대로 며칠 만에 전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익명의 신고로 조사를 나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탈탈 털린 전 남편은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과 뇌물까지 먹었으며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배임까지 밝혀졌답니다. 또 전 남편이 재혼하면서 살림살이를 거의 다 법인카드로 마련한 것까지 걸렸다네요. 결국 부도뿐만 아니라 파산 지경에 이른 전 남편에게 아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이가 전화를 받자 저 들으라고 스피커폰으로 돌리셨어요. 나야. 요즘 죽을 지경이지? 거래처가 죄다 끊기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서 재판까지 받게 생겼으니 상심이 크겠어. 김진철, 내가 자네 무너뜨려준다고 한 약속 기억하지? 자네 망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야. 기분이 어떤가? 뭐야, 노인네 당신이었어? 거래처 빼돌리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하겠는데 검찰 불러서 회사를 터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덕분에 내가 거짓골이 된 건 물론이고 나 콩밥까지 먹게 생겼단 말이야.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네. 난 자네가 용서를 빌러오면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러자 전 남편은 카멜레온이 피부색을 바꾸는 것처럼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제가 찾아뵙도록 할게요.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내일 오후에 우리 회사로 오게.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지. 저는 아빠가 지난번에 사업을 하려면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 진짜 그 인간을 용서하려는 거예요? 그 인간 쓰레기를 말이에요? 글쎄다. 내일 네 눈으로 직접 보거라. 이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말이야. 아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이튿날 약속한 대로 전 남편이 저희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전 남편을 환영해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실망한 표정으로 아빠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인간을 용서하고 다시 재기하게 도우려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고 전 남편이 저를 보며 살살 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
누가 당신 여보야? 그리고 너 재혼했다고 하던데 네 마누라가 이러고 다니는 걸 아니? 나 얼마 전에 이혼당했어. 그 사업 망할 위기에 놓이고 돈 떨어지니까 바로 이혼 서류 내밀더라고. 제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했다는 말을 듣자 통쾌했습니다. 역시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네. 네가 나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았네. 쌤통이다. 그러게 심보를 곱게 먹었어야지 나쁜 자식아. 에이 여보, 다 지난 일인데 아직도 나한테 감정에 쌓여 있는 거야? 미안해. 우리 그만 화해하자. 응? 전 남편과 저를 지켜보던 아빠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용서를 빌어보게. 우리 마음을 돌려보도록 해봐. 이윽고 남편은 80명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아빠와 저에게 90도로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무릎을 꿇어도 생각이 바뀔까 말깐데. 알겠어요. 무릎 꿇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빌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저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면 죽는 그날까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윤아, 내가 너에게 했던 막말과 막되먹은 행동 모두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아빠는 제 눈치를 보며 턱짓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뺨이라도 날리라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분노를 담아 따귀를 날렸습니다. 전 남편은 옆으로 넘어졌고 볼을 잡으며 오뚜기처럼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된 겁니까? 검찰 조사 물려주실 건가요? 제 회사 부도 막아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뭘 물려달라고? 검찰 조사? 이 사람아, 내가 무슨 힘으로 검찰을 조종하겠나? 가서 벌을 달게 받아. 그리고 자네 사업은 재기 못할 거야.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널 짓밟아 줄 거니까 말이야. 나는 그걸 말해주려고 부른 거라고. 뭐라고요? 제가 용서를 빌러오면 생각을 바꾸신다고. 아니,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했지.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네. 거짓골이 된 주제 바라는 게 많구만. 그냥 접신물에 코를 박든지 감옥 가서 콩밥 먹고 살든지 해. 요즘 교도소 밥이 아주 잘 나온다고 하던데 가서 나랏밥 실컷 먹고 나오게나. 하하하하하. 그제야 알았어요. 아빠는 전 남편을 용서가 아닌 농락을 하려고 부른 걸 말이죠. 아빠의 웃음에 80명의 직원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저 또한 따라서 웃었네요. 이윽고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아빠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는데 저희 회사 직원들이 몰려들어 전 남편을 제압했고 회사에서 쫓아내버렸답니다. 그렇게 시원한 복수가 끝이 나버렸어요. 전 남편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수억의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로 돌아간다는 사필 규정이 이럴 때 쓰는 말 맞죠? 어쨌든 징역을 가게 된 전 남편은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썩게 되었네요. 저희 아빠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와 일을 열심히 하며 지내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을 무참히 밟아주신 부장 검사님의 아들을 소개받았어요. 그 남자도 이혼해서 돌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 대표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진을 보고 따님을 소개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